죄가 되지 않는 계절. 회색의 오후, 붉은 비. 창밖으로 내리는 비는 계절의 경계를 지우고 있었다. 늦가을이라 하기엔 처연하고 초겨울이라 부르기엔 아직 물기가 많은 그런 어중간한 11월의 오후였다. 정희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궤적을 멍하니 쫓았다. 65. 그녀의 삶도 저 빗물처럼 투명하고 무미건조하게, 그러나 거스를 수 없는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만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5년이 지났다. 슬픔은 날카로운 칼날에서 무진 몽돌처럼 변해갔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평온을 가장한 정막이었다. 자식들은 제 살 길 찾아 분가했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숙제 검사처럼 짧고 건조했다. 정희의 하루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그리고 오늘과 똑같을 내일로 채워져 있었다. 그것은 안전했지만 지독히도 회색빛이었다. 어머, 정희 씨, 오늘따라 안색이 곱네? 비 와서 그런가? 도서관 문화센터 강의실 문을 열자 총무를 맡은 영숙댁이 호들갑을 떨며 반겼다. 정희는 쑥스러운 듯 뺨을 만지작거렸다. 매주 화요일 시니어 문학 산책 수업을 듣는 것이 요일한 외출이자 사치였다. 고전 소설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홀로 된 노인도 아닌 온전한 이정희로 존재할 수 있었다. 자리에 앉아 젖은 우산을 접으며 숨을 고를 때였다. 강의실 앞쪽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강사님이 개인 사정으로 휴강을 하게 되어 대신 오게 되었다는 임시 강사였다. 희끗한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짙은 밤색 코디로이 재킷을 입은 남자. 그는 칠판에 정갈한 글씨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박동훈. 반갑습니다. 가을비가 제법 굵습니다. 이런 날은 책 읽기보다 빗소리 듣기가 더 좋은 법인데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의 열정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다. 마치 오래된 첼로의 현을 긋는 듯한 음성에 강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했다. 정희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날의 텍스트는 헤르만 헤세의 수필이었다. 동훈은 단순히 내용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장 사이사이에 숨가진 삶의 비애와 아름다움을 끄집어냈다. 나이 들미란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본질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낙엽이 떨어져야 나무의 뼈대가 보이듯 말이죠. 여러분의 지금은 가장 선명한 뼈대를 마주하는 시간일 겁니다. 그 말이 정희의 가슴 한구석을 툭 하고 건드렸다. 잃어버린 것들만 세어보며 한숨 짓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정희는 노트를 챙기느라 조금 지체했다. 가방을 챙겨 일어서려는데 교탁을 정리하던 동훈과 눈이 마주쳤다. 아까 수업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 봅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정희는 당황하여 손에 든 볼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네. 선생님 말씀이 참 좋아서요. 늙는 게 서럽기만 했는데 본질을 남기는 과정이라니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성함이? 이정희입니다. 정희님, 이름만큼이나 고운 분이시네요.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강의실을 나갔다. 아주 짧은 대화, 의례적인 인사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희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고운 분이라는 말, 그 단어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맴돌았다. 30년 넘게 들어본 적 없는 박물관에나 전시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단어가 정희의 메마른 심장에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도서관을 나와 우산을 폈을 때
세상은 여전히 회색빛 비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가로등 불빛을 머금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듯 보였다. 심장이 쿵쿵 하고 느리지만 분명하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부정맥일까 아니면 설렘일까? 60 중반의 나이에 가슴이 뛴다는 것은 주책일까 축복일까? 정희는 뜨거워진 얼굴을 식히기 위해 차가운 빗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습관처럼 명숙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다. 명숙은 정희의 30년지기 친구였다. 여고 동창은 아니었지만 아이들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지금까지 끈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다. 남편 복 없고 자식 복도 그저 그런 서로의 팍팍한 인생을 안주 삼아 쓴 소주를 기울이던 사이. 명숙이라면 대뜸 이렇게 말할 게 뻔했다. 야, 이정희, 너 노망 났니? 강사가 립서비스 한번 한 거 가지고 가슴이 뛰긴 개뿔이 뛰어. 관절이 안 쑤시면 다행이지. 명숙의 걸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정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명숙이 말이 맞다. 이 나이에 무슨. 정희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보면서도 자꾸만 그 남자의 밤색 재킷과 낮은 목소리가 겹쳐 보였다. 며칠 뒤 정희는 명숙과 동네 단골 칼국수집에서 마주 앉았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를 앞에 두고 명숙은 겉절이를 찢으며 투덜거렸다. 아유, 며느리 그게 또 애를 맡긴다잖아. 주말엔 좀 쉬자는데도 눈치가 없어 눈치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늙어서까지 육아전쟁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손주 보면 예쁘잖아. 너 저번엔 손주 재롱 때문에 산다고 그랬으면서. 예쁜 것도 한두 시간이지. 내 무릎 연골 닳는 소리는 안 들리냐? 너는 좋겠다. 혼자라 홀가분해서. 가끔은 네가 부러워 이거사. 명숙은 후루룩 국수를 빨아들이며 정희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러다 젓가락질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다. 너 뭐 달라졌다? 뭐가? 얼굴이 폈어. 뭐 좋은 일 있냐? 아니면 보약이라도 지어 먹었어? 피부에 윤기가 도는데? 정희는 뜨끔하여 국물을 들이키는 척했다. 사실 어제 백화점 가판대에서 립스틱을 하나 샀다. 평소 바르던 팥죽색이 아니라 은은한 산호빛이 도는 색으로.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바르고 나온 참이었다. 윤기는 무슨, 그냥 잠을 좀 잘 잤나 보지. 수상한데? 너 혹시 나 몰래 땅이라도 샀냐? 아니면 로또? 얘는 별소리를 다 해. 밥이나 먹어. 정희는 짐짓타박하며 명숙의 그릇에 만두 하나를 덜어주었다. 명숙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도 만두를 받아 먹었다. 친구의 예리한 촉을 피해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서로의 불행을 위로하며 단단해진 사이였다. 그런데 나에게 찾아온 이 낯선 설렘을 명숙이 이해해 줄까? 아니, 이해는커녕 비웃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비가 그친 하늘은 유난히 높고 파랗다. 길가 화단에는 늦게 핀 국화꽃들이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다. 정희는 그 꽃들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제철을 지나 피어난 꽃이라 해서 꽃이 아닌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찬바람 속에서 피어난 그 붉은 꽃잎이 더 애틋하고 처절해 보였다. 명숙아, 왜? 만약에 말이야, 우리 나리에도 누가 여자로 봐주면 어떨 것 같아? 앞서 걷던 명숙이 획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다. 뭐? 여자? 아이고, 이 할망구가 진짜 노망이 들었나? 야, 우리 나이에 누가 여자로 봐주면 그건 사기꾼이야, 사기꾼. 옥장판 팔아먹으려는 놈이거나 보험 들라는 놈이지. 정신 차려, 이정희. 명숙의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다. 정희는 얼굴이 화끈거려 명숙의 팔을 잡아 끌었다. 목소리 좀 낮춰.
그냥 해본 소리야. 드라마 보다가. 드라마가 사람 다 망쳐요.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괜히 헛바람 들지 마라. 남새스럽게. 명숙은 혀를 차며 다시 앞장서 걸었다. 친구의 등 뒤에서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명숙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다. 세상의 시선이 상식이 그랬다. 65세의 여자가 사랑을 꿈꾸는 건 남새스러운 일이고 헛바람이며 노망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정희의 가방 속에는 다음 주 문학 수업 때 동훈에게 빌려주기로 한 시집이 들어 있었다. 그 책의 무게가 등 뒤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명숙의 타박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붉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회색빛 일상을 적시며 잊고 있던 감각들을 깨우는 붉고 따뜻한 비가.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앉았다. 화장을 지우기 전 산호빛 립스틱을 바른 자신의 입술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입가였지만 미소가 번지자 꽤 고와 보였다. 이정희, 아직 괜찮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다. 문학 수업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공지가 올라와 있었다. 다음 주 수업 준비물, 가장 좋아하는 시 한 편씩 준비해 오세요. 강사 박동훈. 프로필 사진 속의 그는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정희는 그 사진을 한참이나 확대해서 보다가 조심스럽게 저장 버튼을 눌렀다. 죄를 짓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늦가스의 건조한 대기 속에서 정이라는 마른 장작에 불씨가 옮겨붙고 있었다. 그것이 다 태워버릴 재앙이 될지 어둠을 밝힐 킹불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녀의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회색의 오후가 지나고 붉은 노을 같은 늦사랑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고 있었다. 주책바가지. 계절은 정희의 마음속 속도와는 무관하게 빠르게 흘러갔다. 거리의 은행나무들은 마지막 잎새를 털어내며 앙상한 가지를 드러냈고 사람들의 옷깃은 한층 더 두꺼워졌다. 하지만 정희의 세상은 계절을 역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간은 봄의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던 문학 수업은 이제 그녀의 일주일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둥에 기대어 피어난 것은 박동훈이라는 이름의 늦된 꽃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을에 이어지던 짧은 티타임은 어느새 두 사람만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어 있었다. 도서관 옆 낡은 LP판을 틀어주는 카페 비발디의 구석진 자리는 그들의 아지트였다. 동훈은 정희에게 시를 읽어주었고 정희는 동훈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을 보내고 겪었던 텅 빈 시간들, 자식들을 출가시키며 느꼈던 허전함들을 이야기할 때면 동훈은 그윽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의 손등을 가만히 응시하곤 했다.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정희의 손등에 핀 검버섯마저 꽃잎처럼 붉게 물드는 것만 같았다. 정희 씨는 참 맑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탁해지기 마련인데 정희 씨의 영혼은 아직 소녀 같아요. 그날 동훈이 건넨 말은 달콤한 독배와도 같았다. 정희는 그 말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듯한 부유감을 느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게 패인 주름 사이에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채워 넣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실크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두르고 향수를 손목에 살짝 찍어 발랐다. 65의 여자가 아닌 사랑받는 여자의 향기가 났다.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고 특히 30년 지기 친구 명숙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사단은 동네 마트에서 벌어졌다. 저녁 창거리를 사려 나온 정희는
채소 코너에서 콩나물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동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일은 날이 찹니다. 목 따뜻하게 하고 나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5글자가 정희의 망막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정희는 콩나물 봉지를 든 채 휴대폰 화면을 보며 바보처럼 희죽거렸다. 입꼬리가 제멋대로 올라가 내려올 줄을 몰랐다. 화면을 쓰다듬으며 답장을 고민하던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실실거려? 로또라도 됐냐? 명숙이었다. 카트에 대파와 물을 잔뜩 실은 명숙이 도끼 눈을 뜨고 정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명숙이 왔니? 아니, 그냥 친구한테 웃긴 문자가 와서. 친구? 웃기고 있네. 네 친구가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영숙이? 걔가 웃긴 문자 보낼 위인이냐? 명숙의 시선이 정희의 얼굴을 훑어내렸다. 평소라면 대충 묶었을 머리를 드라이로 정성껏 말아올린 모양새, 입술에 바른 붉은 립스틱, 그리고 무엇보다 목에 두른 화사한 실크 스카프. 명숙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것은 30년 세월 동안 남편의 바람길을 잡아내고 자식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베테랑 주부의 촉이었다. 너 수상해. 요즘 도서관 다닌다더니 거기서 뭐 책만 읽는 게 아닌가 보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사람 많은 데서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가 문제야? 너 꼴을 좀 봐라. 누가 보면 새색시인 줄 알겠다. 그 스카프 작년에 며느리가 사준 거 아까워서 못 쓴다더니 웬일로 꺼냈어? 명숙은 정희의 카트를 낚아채듯 밀며 계산대로 향했다. 계산을 마치고 마트 앞 벤치에 앉자마자 명숙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 정희에게 내밀며 취조를 시작했다. 불어. 어떤 놈이야? 놈이라니. 말씀 좀 곱게 해. 곱게 생겼어? 지금 내 얼굴에 쓰여 있잖아. 나 연애해요 라고. 도서관 강사라며? 그 박신가 뭔가 하는 양반? 정희는 뜨거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부인할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이 벅찬 감정을 혼자서만 감당하기엔 너무 뜨거웠으니까. 그냥 말이 잘 통하는 분이야. 점잖고 배울 점도 많고. 그래서 그 양반이랑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 손도 잡고 그랬어? 손은 무슨, 아직 그런 사이 아니야.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명숙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이정희 씨, 가지가지 하십니다. 내 나이가 몇이야? 65이야. 손주 볼 나이에 무슨 연애질이야. 남들이 알면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해. 주책은 무슨, 우리 나이엔 마음도 없니? 늙으면 심장도 멈춰야 해? 정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억울했다.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거세당해야 한다는 그 논리가 서러웠다. 하지만 명숙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벤치에 쾅 내려놓으며 정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정신 차려 이거사. 내가 너 미워서 그러는 줄 알아? 세상이 그래. 늙은 여자가 연애한다고 하면 다들 노망났다고 해. 그리고 그 남자, 멀쩡한 사람이면 왜 다 늙은 여자한테 그러겠어. 돈 보고 덤비거나 아니면 심심풀이 땅콩으로 보는 거지. 너 상처받는 꼴 내가 어떻게 보라고. 명숙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팠다. 노망, 심심풀이, 돈. 아름답다고 믿었던 자신의 감정이 명숙의 입을 거치자 추잡하고 위험한 욕망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동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문학을 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순수한데. 문학? 순수? 야, 사기꾼들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그런 거야. 너 우리 계모임 영자 언니 기억 안 나? 캬바레 제비한테 홀려서 집문서 날린 거. 그때 그 제비도 시 읊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거랑 이거랑 같아? 뭐가 달라? 껍데기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아. 늙어서 외로운 여자들 등쳐먹는 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자식들 알면 어쩌려고 그래. 며느리가 알면 시어머니가 늦바람 났다로 동네방네 소문낼걸. 자식들 이야기까지 나오자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아들의 얼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남편 제사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외간 남자 생각에 밤잠을 설치나. 명숙의 말이 맞았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늙은 육신이 부리는 추한 육심일지도 몰랐다. 그만해. 알았으니까. 알긴 뭘 알아. 당장 그 수업 그만둬. 그리고 그 남자 번호 지워. 내가 지켜볼 거야. 명숙은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단단한 현실의 벽처럼 보였다. 정희는 벤치에 홀로 남겨졌다. 식어버린 커피처럼 방금 전까지 뜨거웠던 가슴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남편의 눈이 자신을 질책하는 것 같아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휴대폰을 꺼냈다. 동훈의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다. 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설렘으로 다가왔던 그 문장이 이제는 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명숙의 독설이 귓가에서 윙윙거렸다. 주책이야, 노망이야, 다 늙어서 무슨.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쓰려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저도 보고 싶어요 라고 쓰고 싶었지만 엄지손가락은 죄송합니다 라는 글자 위를 맴돌았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곱게 차려입은 옷과 화장은 광대의 분장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날 밤 정희는 화장을 지우며 울었다. 늙어가는 것이 서러운 게 아니었다. 늙었다는 이유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죄인 취급해야 하는 현실이 사무치게 서러웠다. 다음 날 문학 수업이 있는 화요일이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휴대폰 전원을 꺼두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밖에서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마음이 젖어들어가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다. 오후가 되자 집 전화기가 울렸다. 받지 않아도 명숙일 것이 뻔했다. 전화벨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정희의 신경을 긁어댔다. 겨우 전화가 멈추자 이번에는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정희,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명숙의 고함 소리였다. 정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명숙이 냄비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밥은 먹었냐? 전화는 왜 꺼놔? 사람 걱정되게. 명숙은 젖은 머리를 털며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식탁 위에 내려놓은 냄비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정희는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명숙은 밉고도 고마운, 잔인하고도 따뜻한 나의 감옥이자 피난처였다. 왜 울어, 청승맞게. 배고파서 우냐? 나쁜 년. 너 때문에 내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명숙의 어깨에 기대어 오열했다. 명숙은 그런 정희를 밀어내지 않고 투박한 손으로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래, 실컷 울어라. 울고 나면 정신 들겠지. 사랑이고 나발이고 밥심으로 사는 게 우리 나이야. 얼른 밥이나 먹자. 명숙의 품에서는 비릿한 빗물 냄새와 쿰쿰한 된장 냄새가 섞여 났다. 그것은 지독히도 현실적인 삶의 냄새였다. 정희는 그 냄새에 갇혀 동은에게서 나던 은은한 종이 냄새와 스킨 향을 억지로 지워내려 했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명숙이 끓여온 뜨거운 된장찌개로도 가슴 한구석에 박힌 살얼음 같은 그리움은 녹일 수 없다는 것을. 혀끝은 구수한 맛을 느끼지만 마음은 여전히 달콤했던 그 독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명숙아, 늦사랑이 정말 죄니? 밥을 먹다 말고 정희가 툭 던진 질문에 명숙의 숟가락질이 멈췄다. 명숙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찌개 속 두부를 으깰 뿐이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두 여자의 침묵 사이로 쓸쓸한 가을의 냉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겨울을 재촉하는 잔인하고도 분명한 계절의 경고였다. 법정 없는 재판. 거실의 공기는 물을 잔뜩 머금은 소미불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보일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희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에 어깨를 잔뜩 움츠렸다. 식탁 위에 놓인 찻잔에서는 더 이상 김이 오르지 않았다. 식어버린 녹차는 마치 정희의 처지처럼 쌉싸름하고 떫은 향만을 내뱉고 있었다. 정희는 맞은편에 앉은 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은 그리고 딸 소영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엄격한 판관이 되어 피고석에 앉은 늙은 어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단은 며느리 지은의 목격담에서 시작되었다. 며칠 전 백화점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동훈과 마주보고 웃고 있는 정희를 지은이 본 것이다. 어머님께 남자가 생긴 것 같다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제보는 순식간에 가족단체 채팅방을 뜨겁게 달구었고 결국 긴급 가족회의라는 거창한 명분 아래 자식들이 본가로 들이닥쳤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그 나이에 연애라니요. 남세스럽게 정말 왜 그러세요? 딸 소영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소영은 명품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소파에 던져두며 팔짱을 꼈다. 정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까끌까끌했다. 연애라니 그냥 말동무야. 도서관에서 같이 수업 듣는 선생님이고. 말동무요? 올케 언니 말로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시던데요. 손도 잡으셨다면서요. 소영의 추궁에 정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손을 잡은 건 아니었다. 그저 찻잔을 건네다 손끝이 스쳤을 뿐인데 타인의 눈에는 그 찰나의 접촉이 불온한 밀회로 비친 모양이었다. 어머니. 이번에는 아들 민호가 입을 열었다. 그는 짐짓 침착한 척 낮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벽을 힐끔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가신 지 이제 겨우 5년입니다. 아직 탈상의 기운도 다 안 가신 것 같은데 외간 남자라니요. 아버지가 저승에서 보시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죽은 남편을 무기로 삼는 아들의 말은 정희의 가슴에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꽂혔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교육에 헌신했던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민호는 정희가 죄책감을 느끼길 바라는 눈치였다. 그래, 네 아버지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민호야, 엄마도 사람이다. 가끔은 적적하고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웃고 싶을 때가 있어. 저희가 있잖아요. 주말마다 오잖아요. 손주들도 보여드리고요. 뭐가 부족해서 바깥에서 위로를 찾으세요? 며느리 지은이 끼어들었다.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웠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 남자분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뉴스 안 보셨어요? 노인들 상대로 접근해서 재산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집은요? 자식들은 있대요? 지은의 관심사는 명확했다. 어머니의 외로움이 아니라 어머니가 가진 그리고 훗날 자신들에게 상속될지도 모르는 재산의 안이었다. 정희가 사는 이 30평 남짓한 아파트와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연금. 그것이 혹여나 낯선 남자의 소나기로 넘어갈까 전전긍긍하는 속내가 많이 보였다. 그런 분 아니야. 문학 가르치시는 점잖은 분이고. 사기꾼들은 이마에 사기꾼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나요? 다 점잖고 말 잘하고 사람 마음 홀리는 기술이 있는 거죠. 어머님, 지금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예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지기능 검사라도. 인지기능 검사.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대가가 고작 치매 의심 환자 취급이라니. 정의는 고개를 푹 숙였다.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자식들이 쳐놓은 논리의 그물에 갇혀 정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 있었다. 당장 그만두세요. 문화센터도 나가지 마시고 그 남자 연락처도 지우세요. 동네에 소문이라도 나면 저희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제 회사 동료들도 이 동네 많이 살아요. 민호가 쐐기를 박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왜 너희 허락을 받아야 하니?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입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다. 평생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우고 실천해온 습관은 이토록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거실을 채운 정적은 숨이 막힐 듯했다. 자식들의 시선은 화살처럼 정희의 정수리에 꽂혔다. 정희가 죄인처럼 알았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웅얼거리며 항복 선언을 하려던 찰나였다. 띵동, 띵동, 쾅쾅쾅. 고요를 깨는 요란한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깜짝 놀라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누구세요? 며느리가 인터폰을 확인하기도 전에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다. 띠띠띠띠.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비에 젖은 우산을 든 채 씩씩거리며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명숙이었다. 아이고, 신발들이 아주 현관을 꽉 채웠네. 다들 모였어? 명숙은 젖은 우산을 현관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놓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법정 드라마에 난입한 불청객 같았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 모습이 구원투수처럼 보였다. 어머, 명숙 이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소영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다. 명숙은 대답 대신 식탁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죄인처럼 고개 숙인 정희, 팔짱을 끼고 있는 아들, 눈을 흘기던 며느리. 명숙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30년 넘게 정희의 곁을 지키며 이 집 숟가락 개수까지 꿰뚫고 있는 명숙이었다. 분위기만 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박에 알아차린 것이다. 재밌네. 니들 지금 뭐하냐? 여기가 무슨 인민재판장이야? 왜 다들 눈을 부라리고 우리 정희를 쥐잡듯이 잡고 있어? 명숙의 걸걸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민호가 불쾌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이모님,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어머니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아시면 이모님도 놀라실 겁니다. 무슨 일? 연애? 그거 내가 다 아는데. 명숙의 당당한 대답에 자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희조차 놀라서 명숙을 쳐다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노망이라며 길길이 날뛰던 명숙이 아니었던가. 이모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안 말리셨어요? 어머니가 사기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요? 지은이 따지듯 물었다. 명숙은 코웃음을 치며 식탁 의자 하나를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정희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덥석 잡았다. 명숙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야, 이 똑똑한 것들아. 니들 엄마다 사기를 당하든 연애를 하든 그게 니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니들 엄마 재산 니들이 벌어다 준 거 있어? 다 이 사람이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모은 거야. 그걸 쓰든 말든 누구한테 주든 그건 이 사람 마음이지. 왜 니들이 감나라 배나라야? 이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희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걱정되니까. 걱정? 웃기고 자빠졌네. 그게 걱정이냐? 단속이지. 니들 목 줄어들까봐, 니들 체면 구겨질까봐 단속하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명숙의 일갈에 민호와 소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정곡을 찔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명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분노를 토해냈다. 니들 엄마가 혼자 밥 먹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비 오는 날 무릎 쑤실 때 누가 주물러줬어? 니들 바쁘다고 명절에만 코빼기 비칠 때 이 사람은 벽 보고 얘기했어. 그때는 걱정 안 되더니 이제 와서 남자가 생겼다니까 효자 효년하셨네 그려. 명숙의 시선이 정희에게 머물렀다. 며칠 전 마트 앞에서 정희에게 독서를 퍼부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때 정희가 느꼈을 모멸감이 얼마나 컸을지. 자식들 앞에 죄인처럼 앉아있는 친구를 보니 뼈저리게 느껴졌다. 내가 반대하는 건 내 친구가 상처받을까봐 그런 것이지 너희들처럼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명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 정희야, 고개 들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고 있어. 사람 죽였니? 도둑질을 했니? 남편 죽고 5년이나 수절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제 내 인생 찾아. 명수가 정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다. 명숙은 정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식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니들 오늘 아주 날 잘 잡았다. 안 그래도 내가 속이 터져서 한마디 하러 오려던 참이었는데. 내 친구 이정희 내가 보증한다. 그 남자 사기꾼이면 내가 내 돈으로 다 물어줄 테니까 돈 걱정 말고 썩 꺼져. 당장. 명숙의 기세에 눌린 자식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논리와 이성으로 무장했던 그들의 법정은 명숙이라는 태풍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정희는 흐릿한 눈물 너머로 명숙을 바라보았다. 억척스럽고 드센,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편. 거실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심판의 공간이 명숙의 뜨거운 분노와 정의의 눈물로 인해 비로소 사람의 온기가 도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정의는 명숙의 손을 꽉 맞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정의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두 여자의 늦깎이 반란의 서막이었다. 공범자들.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던 명숙의 일갈이 잦아들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숨막히는 정적이었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자네들처럼 자식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정희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명숙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희의 손을 더욱 꽉 움켜쥐었다. 그 소나귀 힘이 어찌나 센지 정희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으나 그 통증마저 지금은 유일한 위로였다. 이모님, 말씀이 너무 뭐? 내가 틀린 말했냐? 민호가 구겨진 체면을 수습하려 입을 떼었지만 명숙은 그마저도 가차없이 잘라버렸다. 그녀의 눈빛은 흡사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니들 눈에는 우리가 다 타버린 재처럼 보이지. 불씨 하나 안 남은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는 재 말이야.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재 속에도 열기는 남는 법이고 우리도 심장 달린 사람이야. 니들 키우느라 먹고 사느라 그 심장 소리 죽이고 살았을 뿐이지 멈춘 적은 없단 말이다. 명숙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묵묵히 견뎌온 여인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절규이자 늦게나마 터뜨리는 서글픈 선언이었다. 며느리 지은이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고 딸 소영은 입술을 깨물며 핸드백 끈만 만지작거렸다. 그들도 알았을 것이다.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이정희라는 여자의 희생을, 그리고 그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신들의 이기심을.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 그리고 앞으로 니들 엄마 인생에 훈수 두지 마.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땐 내가 가만 안 있는다. 명숙의 서슬퍼런 축객령에 자식들은 쫓기듯 현관으로 밀려났다.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따위의 거칠의 인사들이 허공에 흩어졌지만 정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식들이 떠난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전의 차가운 정막과는 달랐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대기처럼 공기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으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명숙은 그제야 잡고 있던 정희의 손을 놓고 털썩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아이고, 되다. 내가 이 나이에 남의 자식들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혈압약 먹을 시간 지났는데 큰일 났네. 명숙이 짐짓 너스레를 떨었지만 정희는 보았다. 무릎 위에 올려진 명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천하의 여장부라 불리는 명숙에게도 친구의 자식들과 맞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정희는 눈물을 훔치고 명숙을 바라보았다. 30년 세월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만 오늘처럼 명숙이 거대해 보인 적은 없었다. 명숙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뭐가, 그냥 속이 터져서 그랬다. 네가 하도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으니까. 명숙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식탁 위에 놓인 식은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러고는 정희를 빤히 쳐다보았다. 야, 이정희, 너 짐 싸. 어? 짐은 왜? 여기 있다간 우울증 걸려 죽겠다. 그리고 네 자식들 분명히 또 온다. 작전회의 다시 짜서 쳐들어올 게 뻔해. 그러니까 도망가자. 도망? 어디로? 어디든. 이 숨막히는 집구석만 아니면 돼. 나 차 가져왔어. 기름도 만땅이야. 명숙의 눈이 장난기 어린 소녀처럼 반짝였다. 그것은 일탈을 앞둔 공모자의 눈빛이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평생을 계획된 궤도 안에서만 살아온 그녀였다. 예고 없는 여행, 그것도 한밤중에 도피라니. 하지만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과 자식들이 남기고 간 냉랭한 기운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무엇보다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그녀를 부추기고 있었다. 그래, 가자. 어디든 가자. 정희는 홀린 듯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겼다. 트렁크를 꺼낼 새도 없이 낡은 보스턴백에 속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두꺼운 카디건을 구겨 넣었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박동훈의 시집도 슬그머니 가방 구석에 찔러 넣었다. 마치 죄를 짓고 야반도주하는 죄인처럼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그 박동은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에 가까웠다. 지하 주차장에는 명숙의 10년 된 회색 소형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시동을 걸자 덜덜거리는 엔진 소리가 났지만 두 여자에게는 그 소리마저 자유를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접어들었을 때 도시는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들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로 길게 번져 흘렀다. 어디로 갈까? 동해? 서해? 아니면 그냥 고속도로 타고 끝까지 가볼까? 명숙이 핸들을 잡은 채 물었다. 바다. 바다가 보고 싶어. 탁 트인 대로 가자. 좋아. 속초로 쏜다. 안전벨트나 꽉 매라. 명숙이 엑셀을 밟았다. 차는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가요가 잡음 섞인 소리로 흘러나왔다. 정희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리자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명수가, 왜 또 멀미하냐? 아까 네가 그랬잖아. 우리도 심장 달린 사람이라고. 그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하더라. 왜? 나도 잊고 살았거든. 내가 여자인 거, 나도 심장이 뛰는 사람인 거. 그냥 엄마로, 할머니로 살다 죽는 게 순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나 봐. 정희의 고백에 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앞만 향해 있었지만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사실 명숙이 화를 냈던 진짜 이유는 정희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희의 늦사랑을 보며 느꼈던 불편함. 그것은 질투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자신은 이미 포기하고 묻어버린 여자로서의 삶을 정희가 다시 꺼내 들었을 때 명숙은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책이라는 말로 노망이라는 비난으로 정의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포기를 정당화하려 했다. 하지만 자식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 숙인 정의를 보는 순간 명숙은 깨달았다. 정의를 비난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모욕하는 일임을.
정의가 죄인이 된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자신 역시 공범일 수밖에 없음을. 정의야. 나 사실은 네가 부러웠다. 한참 만에 명숙이 입을 열었다. 뭐가 부러워?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과부가. 아니, 네 용기가 부러웠어. 나는 남편 살아있어도 산송장이나 다름없잖아. 밥 차려주는 식모 취급이나 받고. 그런데 너는 가슴이 뛴다며. 립스틱 색깔 바꾸고 시집 읽으면서 설렌다며. 그게 미치도록 부럽고 샘나서 그랬어. 내가 못난 년이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조용히 손을 뻗어 기어 변속기 위에 놓인 명숙의 손을 덮었다. 거칠고 투박한 두 손이 포개졌다. 우린 공범이야, 명숙아. 공범? 그래. 늙어서 주책 부리는 죄. 감히 사랑을 꿈꾸는 죄.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도망친 죄. 우리 같이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너 혼자 못난 년 아니야.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거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는 웃고 있었다. 공범. 그 단어가 주는 묘한 연대감이 차 안을 따뜻하게 데웠다. 세상이 정해놓은 노년의 품이라는 감옥을 탈출한 두 명의 탈옥수. 그들은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차는 어느새 톨게이트를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도시의 불빛은 100m 뒤로 멀어지고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옆자리에 서로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붉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근데 정희야, 그 박 선생님인지 뭔지 아는 양반한테는 연락했냐? 아니, 아직. 도착하면 전화해. 바다 보러 왔다고. 오고 싶으면 오라고 해. 정말? 그래도 될까? 안 될 건 또 뭐야. 공범 하나 더 늘리면 되지. 죄는 같이 지어야 제맛이라더라. 명숙의 호탕한 말에 정희는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30년 전 아이들 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 젊은 날의 웃음소리와 닮아 있었다. 주름진 얼굴 위로 소녀의 표정이 겹쳐졌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두 여자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잊혀진 계절을 다시 불러오는 생애 가장 치열하고 아름다운 반란의 여정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바람조차 그들의 뜨거운 질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이 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공범자들이었다. 죄가 되지 않는 계절. 속초의 겨울바다는 거칠고도 투명했다. 밤새 어둠을 집어삼키며 포효하던 파도는 새벽이 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하얀 거품을 물고 모래사장으로 순하게 기어들었다. 정희와 명숙은 모래사장 한가운데 놓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차가운 해풍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사온 따뜻한 캔커피를 핫팩 삼아 쥐고 묵묵히 그 바람을 견뎌냈다. 검푸른 바다와 하늘의 경계가 희미하게 허물어지더니 이내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태양이었다. 그것은 젊은 날 보았던 그 이글거리는 태양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뜨겁고 붉은 심장처럼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다. 정희야, 저 해를 봐라. 저게 지는 해냐, 뜨는 해냐? 명숙이 캔커피를 입에 가져다 대며 툭 던지듯 물었다.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붉은 원을 바라보았다. 뜨는 해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 맞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황혼이니 노년이니 하며 지는 해 취급을 하지만 사실 해는 그냥 해일 뿐이야. 아침에 뜨면 뜨는 해고 저녁에 지면 지는 해지. 중요한 건 지금 저렇게 시뻘겋게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냐?
명숙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다는 것,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었다. 정희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밤새 꺼두었던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 알림과 문자 메시지가 폭설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대부분 자식들이 보낸 걱정과 타박이 섞인 내용들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이름 하나가 정희의 시선을 붙들었다. 박동훈. 비가 그쳤습니다. 정희 씨 마음에도 비가 그치길 기다립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그의 기다림이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정희의 가슴을 때렸다. 정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명숙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보세요? 정희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따뜻했다. 정희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예요. 바다를 보러 왔어요. 바다, 좋군요. 혼자 가신 건 아니죠? 네, 친구랑요. 저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친구랑 같이 왔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저 돌아가면 뵙고 싶어요. 숨어서 말고, 죄 지은 사람처럼 말고, 그냥 밥 한 끼, 차 한 잔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물론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차를 우려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는 명숙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30년 전 아이들 운동회에서 1등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지었던 그 승리의 미소와 닮아 있었다. 가자 명숙아, 가서 우리 인생 살자.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것이었지만 두 여자의 마음은 개선 장군처럼 당당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여전히 맹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 냉기에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짐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냐? 엄마 돌아왔다. 이번 주말에 다들 모여라. 할 말이 있다. 주말 다시 모인 가족회의의 풍경은 이전과는 판이했다. 정희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명숙이 호위무사처럼 버티고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과 명숙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다. 내 인생이다. 정희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를 잊어서도 아니다. 다만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남은 생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이정희로 살고 싶을 뿐이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너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다. 내 선택을 존중해다오. 그게 자식된 도리다. 정희의 선언에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며느리 지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제지했다. 민호는 어머니의 눈을, 그 속에 담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보았다. 그것은 늙은 어머니의 고집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저희가 너무 저희 생각만 했습니다. 아들의 사과에 정희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 풀렸다. 명숙이 깎아놓은 사과 접시를 툭 밀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니들 엄마가 얼마나 고운 여잔데 방구석에만 가둬두려고 그래.
효도가 별거냐? 엄마가 웃고 살게 해드리는 게 효도지. 며칠 뒤 도서관 근처에 고즈넉한 찻집. 정희는 곱게 화장을 하고 명숙이 골라준 화사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리고 동훈이 들어왔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오셨습니까? 오늘따라 더 고우십니다. 선생님도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기다림 끝에 오는 계절이 더 아름다운 법이지요. 동우는 정희의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하고 거친 세월의 나이테가 느껴지는 손이었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마지막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잡은 손 사이에는 이미 봄이 와 있었다. 찻집 건너편 골목, 명숙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는 모습을 확인한 명숙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하여간 주책바가지들, 보기 섭네 뭐. 명숙은 시동을 걸었다. 와이퍼가 유리창에 빗물을 닦아려자 시야가 맑아졌다.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흥겨운 트로트 가락이 차 안을 채웠다. 명숙 역시 이제 자신의 계절을 찾아 떠날 참이었다. 정희가 보여준 용기가 명숙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씨를 지펴놓았기 때문이었다. 사랑에는 정해진 계절이 없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국화가 있으며 눈 속에서 피어나는 동백이 있듯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찾아오든 사랑은 그 자체로 피어날 자격이 있는 꽃이었다. 세상이 정해놓은 늦은 나이라는 잣대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정희와 동훈,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명숙. 그들의 인생은 이제 막 가장 붉고 찬란한 단풍이 드는 가을의 절정을 지나고 있었다.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 직전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그 색깔처럼. 늦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신이 선물한 늦게 도착한 보너스 같은 계절이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정희는 동훈의 손을 잡고 찻집을 나섰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젖은 보도블럭 위를 경쾌하게 걸어갔다. 그 뒷모습은 청춘의 그것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죄가 되지 않는 계절, 그들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라는 숫자에 갇혀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며 스스로의 설렘을 주책이라 폄하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희와 명숙의 이야기를 쓰며 저는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우리에게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을요. 60에 가슴이 뛰는 것은 주책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70의 사량은 노망이 아니라 인생의 깊이를 아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낭만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오늘이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있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사랑하기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늦게 피어 더 향기로운 국화꽃처럼 여러분의 황혼이 붉은 사랑과 진한 우정으로 물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더 많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